네, 반갑습니다. 김법성입니다. 연세대 최근 기출문제 오리엔테이션 강의입니다. 연세대 논술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제가 강의를 조금 많이 찍었습니다. 첫 번째 챕터가 다면사고형 자료집이고요. 두 번째가 필수 연습 문제고요. 세 번째가 최근 기출 연습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많이 찍어 놓은 이유가 뭐냐면 차근차근 제대로 좀 준비해서 가자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어떤 것만 딱 필요해가지고 그것만 딱 듣고 시험을 준비하는 것도 좋긴 한데요. 연대는 그런 방식으로 준비를 했을 때 이게 조금 성과가 좋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연세대학을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도대체 어떤 의도로 어떤 의미를 담아서 문제를 내는지를 읽는 연습을 해야 되고, 그런 연습을 하기 위해서 최소 반드시 필요하다고 싶은 강좌들을 딱딱딱 실어 놓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강좌는 사실 다면사고형 자료집과요, 연세대 필수 연습 문제입니다. 자, 이 강의는 그럼 왜 찍었느냐? 최근의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고 최근의 문제의 어떤 유형이나 패턴들을 조금 익혀보기 위한 거죠. 자, 까놓고 이야기해 봅시다. 최근 기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연습을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이런 시험이 나왔을 때 나는 어떻게 쓸까? 실전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최근 기출 문제가 좋아요. 근데 대학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작년도 기출 문제와 똑같은 문제를 올해 낼까요? 거의 똑같은 문제를 나온 적이 없어요. 연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문제들이 어차피 유형이 비슷하니까 계속 나온단 말이죠. 근데 연대는 가급적이면 비슷한 문제가 잘 안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아예 안 나오리라는 보장은 없죠. 그렇지만 최근 기출 문제를 푼다라는 것은 가장 최근의 문제 유형 패턴을 조금 한번 느껴보는 거고, 요거랑 똑같은 주제, 요거랑 똑같은 문제가 나올 거야 이런 생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요거는 연대가 이런 형태의 패턴 문제들을 작년에 냈구나, 그러면 이런 패턴과 다른 패턴으로 나온다면 어떻게 나올까, 이런 걸 생각해 보기 위한 연습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기 전에 제 생각에는 다면사고형 자료집을 듣건 아니면 필수 연습 문제를 듣건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충분히 숙지되어 있어야 이 강의가 조금 더 도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최근 기출 문제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죠. 최근 기출 문제는 풀어본 학생들도 있겠지만 2015년도 인문 논술 문제를 보면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물었습니다. 이 문제 학생들에게 쓰기 시키니까요, 제대로 쓰는 아이들 거의 없던데요. 뭘 써야 될지도 잘 모르고 방향 설정도 잘 안 되고, 더군다나 이제 세 번째 제시문의 도표를 이렇게 한눈에 쑥 한 번에 잘 쓰는 학생들이 잘 없더라고요. 이게 이제 어렵거나 그러진 않은데, 이게 하나로 엮어서 도표가 3개가 나왔잖아요. 도표가 3개가 나오다 보니까 이것을 짧은 시간 안에 각각의 의미 부여를 해서 그것들을 연결시키는 걸 조금 어려워 하더라고요. 인간과 동물의 관계. 자, 우리가 어떤 논술 문제를 볼 때는 이 인간과 동물의 관계라는 걸 왜 물을까요? 인간과 동물의 관계? 왜 물을지를 생각해 보셔야죠. 왜? 인간과 동물의 관계. 여러분들 인간과 동물의 관계, 어떤 관계를 묻는다라고 할 때는 관계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과 저 사이의 관계는 뭐죠? 스승과 제자 관계. 인터넷상이지만, 그죠? 모니터 화면으로 보는 스승과 제자 관계죠.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물었잖아. 그러면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대한 정확한 답을 딱 내려줘야죠. 그죠? 인간과 동물의 관계, 어떤 주종 관계, 그죠? 복종 관계, 대등한 관계, 어찌됐건.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과 동물의 관계 어때요? 아무리 우리가 인간적으로 동물을 배려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관계는 인간 중심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인간과 동물은 대등해. 그러면 우리는 동물 안 먹고, 소돼지 안 먹고, 닭 안 먹고, 치맥 안 먹고 그냥 살아야 되나요? 땡기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질문, 왜 묻는지,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읽으면서 학교의 의도가 정확히 뭔지,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어떤 쟁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다른 말로 하면 핵심 문제 상황을 정확히 문장으로 만들어 두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마찬가지로 두 번째 문항은요,
사회계열 문제입니다. 차이와 갈등입니다. 차이와 갈등. 많은 학생들이 우리는 논술 문제를 쓸 때 보면 이런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태도가 중요하다, 자세가 중요하다. 아니 그럼 마음가짐, 태도, 자세가 중요한지 누가 몰라요. 하다못해 심지어 초딩도 알아요. 그죠? 근데 마음가짐, 자세, 태도를 먹는 것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건 다르잖아요. 어때요? 이 문제 속에서 르블롱 씨는 자기는 다문화 가족 혹은 어떤 다른 민족에 대한 어떤 열린 태도 혹은 어떤 배려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올바르다고 믿고 있고 자기가 10년인데 막상 살아보니까 어때요? 무지막지하게 힘들거든요. 이 갈등을 하는 거예요. 내적 갈등. 그죠? 어떤 쟁점, 문제,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나 문제 혹은 조건 속에서 어떤 차이들이 있고 차이들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고 뭐 인종 간의 차이든 생각의 차이든 문화적 차이든 종교의 차이든 다양한 차이들이 갈등이라는 것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쭉 연결을 시켜 보셔야 돼요. 그게 1차적이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차이가 갈등의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그 차이가 나는 누군가랑 다르기 때문에 그 누군가를 좋아하지 않아요? 나랑 똑같은 걸 왜 좋아해? 그렇잖아요. 차이가 있다라는 건 모든 면에서 갈등으로 야기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차이가 갈등이 아니라 차이가 어떤 생각과 사고의 풍성함 혹은 다양한 어떤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과정에서 뭔가 큰 도움을 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차이가 어마어마한 갈등으로 연결되는 어떤 개연성도 있죠. 그것들을 제시문과 잘 엮어내서 이번 문제에서는 그런 차이와 갈등에도 불구하고 이 차이를 용인하려고 하는 태도에도 불구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이유를 좀 찾아내서 그것에 대해서 글을 써주길 요구하는 문제입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자 작년도 문제에서는 인간과 동물의 관계, 차이와 갈등 그래서 이런 어떤 도표나 그래프들의 문제가 조금 나왔죠. 그죠? 2015년도 인문인데 어때요? 인문에서 도표가 나왔고 사회계열에서는 어때요? 도표가 안 나오고 그냥 어떤 르블롱 씨라는 어떤 사례가 나왔죠. 2015년도 모의논술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왔어요? 자, 모의논술 우리 대학이 이렇게 볼 거다라고 모의논술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 간의 관계를 물었는데 이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의 관계를 물을 때 마지막 제시문에서 국가를 이렇게 보여주고 어떤 것이 더 행복하냐 뭐 이런 걸 물었거든요. 도표가 나왔죠. 도표의 분석. 그러니까 모의논술이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항상 모의논술의 형태로 그대로 또 연대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다양한 어떤 형태로 문제는 나올 수 있고요. 요거와는 또 다른 형태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나왔던 연대 문제의 패턴들을 조금 익숙하게 조금 정리정돈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익숙하게 정리정돈을 해두는 어떤 연습을 조금 하시는 게 좋고요. 그거 이제 필수 연습 문제에 그게 정리정돈이 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의 관계. 자, 내가 행복하면 다른 사람이 행복한가요? 행복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죠. 그렇죠? 자, 이 문제들 보니까 어때요? 주제가 조금 비슷하죠. 인간과 동물 사이의 관계, 차이와 갈등,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 어때요? 조금 비슷비슷한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모의논술의 주제와 비슷한 주제를 냈어요. 근데 학생들은 어떨까요? 낯설게 느낍니다. 연세대 문제는 이렇게 논제 안에 어떤 주제들을 던져줍니다. 그죠? 주제들을 이렇게 던져주죠. 자, 연세대 논술 문제를 잘 쓰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논제의 개념어. 어마무시하게 중요합니다. 논제의 개념어는 뭐죠? 어떤 주제잖아, 주제. 그죠? 전체 주제. 이 주제에 관해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이 주제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제시문이, 다의 제시문이 이 정체 주제 혹은 쟁점, 내가 만들어낸 주제의 쟁점과 관련해서 가나다는 어떤 키워드를 담고 있는지. 자,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소주제죠. 소주제. 그죠? 요걸 정확히 찾아야 돼요. 그러면 이 주제가 어떻게 가나다가 전체 주제와 관련해서 변별이 되는지
이걸 학교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어떻게 했죠? 이야기를 이미 해놓았습니다. 즉 제가 이제 논술 문제를 풀 때 논제 분석을 할 때 뭘 얘기하나요? 첫째, 뼈대를 정확히 생각해라. 뭘 묻는가? 설명을 묻는가? 비판을 묻는가? 자기 견해를 묻는가? 조건을 따져라. 무엇을 활용하길 요구하는지. 셋째, 개념어죠. 개념어. 논제 안에 들어있는 개념어는 각각의 제시문으로 구체화하라. 자, 요 세 가지 중에서 연세대 논술 문제를 풀 때는 이 개념어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시문에 있는 것과 연결지어서 서술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체 주제에 대한 정확한 숙지, 그 주제가 어떤 쟁점을 담고 있는가를 정확히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좋은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연세대 논술 문제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면사고형 자료집, 그리고 필수 연습 문제, 그리고 최근 기출 문제 이런 식으로 세 파트나 찍는 가장 큰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그 대학에서 요구하는 형태의 글을 쓰려면, 충분히 변별되는 글을 쓰려면요, 변별될 수 있는 사고하는 능력을 갖추는 게 필요합니다. 이 강의들을 들으면서 대학에서 요구하는 어떤 변별되는 사고력이라는 것이 뭔가, 이것들을 연습하고 이것들을 키워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절대 글쓰기에 급급해서 천자, 이천자 내가 채웠다고 해서 합격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변별되고 어떤 부분에서 눈에 띄는 글을 쓸 것인가를 명확하게 자각하고 그것을 자꾸 원고지에 쓰는 방식으로 글을 쓰는 연습을 충분히 하시고요. 최근 기출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쭉 해온 공부를 마무리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전처럼 시간을 딱 재서 한번 써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첨삭을 받아보고 통과가 되는지 안 되는지 따져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논술 실력이 내가 충분히 준비가 됐구나, 아니면 덜 준비됐구나, 이런 판단을 조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 기출 문제는 이런 형태로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OT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